한 지도자가 거대한 미사일들 앞에 서 있고 그 주위에서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칩니다. 한 10대 소년은 국가적 행사에서 그의 곁에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양의 넓은 대로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 하나하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가 단순히 책과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장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 세계가 김정은의 얼굴은 알고 있지만 그의 권력의 문 뒤에 존재하는 실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백만 명의 평범한 주민들의 삶은 외부인이 쉽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수많은 제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입니다. 일부 시장을 통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공식 경제가 국가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조직되는 나라에는 한 가지 특별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돈과 식량을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시장의 작은 좌판 뒤에 앉아있는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혼란 이후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구하고 채소와 식품, 옷이나 생활용품을 시장으로 가져간 뒤 몇 시간씩 손님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는 돈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작은 이익이 한 가족의 저녁 식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국가의 공식 직장이나 노동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장사에 더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아내와 어머니들은 점차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보가 오가는 곳이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며 시장 활동은 여전히 검열과 단속, 제한, 그리고 때때로 강화되는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충분한 돈을 버는 것과 문제를 피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권력의 최상층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수많은 가정에서는 바로 그들이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족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만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부. 화려한 평양과 먼 지방 사이의 격차. 북한의 한 모습은 평양 한가운데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넓은 대로, 거대한 광장, 그리고 도심을 오가는 전동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북한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여러 해에 걸친 별도의 개발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수도에는 수만 세대의 새 주택이 건설되었고 현대적인 도시구역들은 더 쉬운 접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방발전 20가짐 10 정책. 은 10년 동안 매년 최소 20개 지역에 현대적인 지방공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대규모 정책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수도와 여러 지방 사이의 발전 격차가 여전히 국가가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은 흔히 농경지와 가정 텃밭, 그리고 공식적인 배급 체계 밖에서 확보하는 추가 식량원에 크게 의존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과거 도시 밖지역 주민들의 식단이 전반적으로 덜 다양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양 주민 모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농촌 가정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느냐는 그가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식량, 각종 서비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모든 가정이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올까요? 3부.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곳. 생각해봐야 할 점은 북한에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충분한 영양을 갖춘 한 끼 식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박한 한 끼를 떠올려 보십시오. 곡물이나 감자, 약간의 채소, 그리고 때로는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얻은 식품이 식탁에 오릅니다. 공식적인 배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족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장마당을 찾거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작물을 더 길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 도시 밖에 사는 주민들은 대체로 식단의 질이 더 낮으며 많은 가정이 바로 이러한 추가적인 식량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WFP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약 1,07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인구 추산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경작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고 농업은 자연재해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농기계와 농업자재를 확보하거나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원이 배분되는 방식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책적 선택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임산부, 그리고 외딴 지역의 가난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국과는 극도로 복잡한 군사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지만 평범한 한 가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여전히 내일의 식사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충분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린이에게 성장이라는 문제는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교육과 규율, 집단적 의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부, 청춘. 학교에 책과 공부만 있는 것은 아닐 때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시험과 교과서, 수업 외에도 거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집단 노동 동원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인권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농사일, 자재 수집, 건설 지원 또는 각종 집단 노동 활동에 동원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집단 활동을 강제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북한 어린이가 똑같은 수준의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공부와 휴식, 개인적인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몇 시간의 노동은 단지 어느 한 오후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된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체력 소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까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학교는 본래 아이의 선택과 가능성을 넓혀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단적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체계에서는 어린 시절 자체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무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는 것은 젊은이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닫힌 문 뒤에서 본 영화 한 편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부, 한국 영화 한 편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을 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즐기는 단순한 여가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가 담긴 작은 USB 하나가 한 가족 전체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드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 를 단속하는 법을 제정하고 특정 해외 문화 콘텐츠를 접하거나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2024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일부 외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질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문을 단단히 닫고 소리를 최대한 낮춘 뒤 화면에 USB를 꽂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보는 것은 한국의 옷차림이나 음악, 아파트 혹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장면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접해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2026년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노동 단련대 또는 노동 관련 시설로 보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처벌 수준은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돈이나 인맥, 뇌물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콘텐츠가 민감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오락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외부 세계와 자신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체제에서는 바로 그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특히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한 편을 볼 권리조차 이 정도로 통제될 수 있다면 다음 질문은 더욱 두렵습니다. 국가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부, 선전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감옥들.
위성 사진에서 보면 그것들은 산속에 자리 잡은 몇몇 건물 단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울타리와 작은 도로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금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에게 그곳은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바깥에 남은 가족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CHR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고문 강제노동, 그리고 정치범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위한 구금시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구금체계가 한 종류의 감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제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치범수용소 외에도 교화시설, 노동 관련 수용시설, 구금센터 등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형태의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특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외부인이 이러한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정보의 상당 부분은 과거 수감자와 탈북민의 조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부분은 반드시 충격적인 세부 묘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족과 분리되고 자유를 잃은 채 투명성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법률 지원에 접근하기도 매우 어려운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밖에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때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 살아있는가?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7부. 국경을 넘는 여성들. 한 곳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함정에 빠지다. 먹을 것을 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단순히 다른 삶의 길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증이나 체류 자격이 없다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상황이 오히려 이들을 착취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 결혼,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종속적인 조건의 가사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문제는 여성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고 적발될까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면 경찰이나 보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자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체포와 강제 송환일 수도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으며 2025년 말에도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에 송환된 사람들의 행방과 구금 상태, 특히 여성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설명할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이는 세 가지 선택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 속에 남거나 떠난 뒤 착취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나라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디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8부. 성분. 가족의 출신 배경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을 때 많은 사회에서 조부모 세대의 과거는 오래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 가족의 정치적 이력이 그 이후 세대의 거주지와 직업, 심지어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일반적으로 성분, 송분 이라고 불립니다. 가족의 출신 배경과 국가가 평가하는 정치적 충성도를 바탕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이 자신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적힌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분은 가족 기록과 개인의 출신 배경에 대한 심사를 통해 훨씬 더 비공개적으로 작동합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 체계를 거주지, 직업, 교육,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적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생각해볼 부분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가족의 선택이 이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 역시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며 주택과 일자리,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많은 지역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 사회가 수십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성장과 돈, 그리고 개인적 인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경계는 과거보다 유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가족적 출신 배경은 때로 그 사람이 스스로 내린 선택보다 훨씬 더 오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 구조의 가장 위에는
전 세계가 얼굴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 김정은. 출생 연도조차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지도자. 김정은의 미사일은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오랫동안 훨씬 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1월 8일은 일반적으로 김정은의 생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랫동안 이날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처럼 대규모 국가적 기념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 거주지, 자녀 수 또는 김씨 일가 내부의 변화에 관한 정보 역시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의 공백이 수많은 소문이 생겨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김정은이 일정 기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외부에서는 곧바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집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 권력을 잃었다는 설, 심지어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보를 4가지 층위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정보기관의 평가,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 지도자의 사생활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가족 문제에 대한 불투명성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씨 일가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더 이상 김정은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10부 김주애. 권력의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이동하고 있는 딸? 한 10대 소녀가 미사일 옆에 서고 사격장에서 총을 들고 전차를 운전하며 국가급 행사에서 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운 자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과정일까요? 일반적으로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의 딸은 2022년 말부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등장하는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군사 행사뿐 아니라 정치 외교 활동, 그리고 상징성이 매우 큰 국가적 의식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국가정보원은 당시까지 가장 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표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주애가 후계자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차를 운전하는 모습 역시 한국 측에서는 후계자의 군사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의 평가일 뿐 평양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후계 구도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도 김주애는 전쟁 관련 기념행사에서 김정은의 곁에 눈에 띄게 등장했고 그녀의 미래 역할을 둘러싼 추측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만약 김주애가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김씨 일가는 4대째 권력 승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주민들은 국가 권력 구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나라 전체의 미래는 계속해서 같은 한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권력 가문의 이야기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름들 뒤에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와 미사일 발사, 평양의 새 아파트 단지, 혹은 정렬된 군인들 사이에 등장하는 김정은의 모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장면들 뒤에는 가족에게 먹을 것을 가져가기 위해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매 끼니를 계산해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때로는 착취와 인신매매, 혹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현대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낯설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며 자신이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여러 제약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북한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김정은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북한의 평범한 주민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제 삶을 계속해서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